비트코인 보고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한 다음에는 내재 가치라는 건 없는 개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비트코인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8년을 버티고 싶으시면 저는 심지어 직업도 다른 직업이 없었고, 그죠? 그리고 제 배우자도 머글이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지금이나 저를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아봐 주죠. 예. 2015년, 16년은 진짜 깝깝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버텼냐? 재미있었던 것도 많으니까 버텼고, 더 중요한 거는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보면 못 버팁니다. 가치를 봐야 돼요. 이 암호화폐 시스템의 전체에 가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는 게 맞죠. 예, 지금이 20세기 초에 젊은 그 지식 근로자들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뜨고 있는 월스트리트 가는 거와 비슷하다. 위대한 개츠비 얘기하는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본 분들은 인생에서 큰 기회를 잡으실 거고요. 이거를 계속 가격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또 놓칠 겁니다. 이게 토토로의 고양이 버스랑 비슷해서 출발하기 전에 엄청 몸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리면 출발합니다. 비극적이지만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협박조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지난번에 상승장 2020년 후반부에 불기를 했거든요. 주변 지인한테 SNS로다가 토토로 버스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당신이 내리면 출발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못 견딜만 하다 싶을 때 그것이 나의 지표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내 상황상 더 이상 못 버틴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지표인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도 못 버텨요. 그게 못 버티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토토로 고양이 버스는 고약한 데가 있어서 날아가죠. 그때 날아갈 때는 못 잡아요. 또 올라타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 가치를 베이지안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 베이지안이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 제가 제 전립선 암 판정과 관련해서 정량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어요. 베이지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가설을 딱 세워놓고 그 가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과학적 추론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건데 관찰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모형이거든요. 과학적 추론에 의하면 모형이 없으면 우리는 관찰조차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인식론적인 문제인데 됐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을 볼 때 가설을 가지고 봐요. 그것이 음모론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가설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음모론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설이 의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선악이 분명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가설에 맞는 자료만 취합을 하고 맞지 않는 자료는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맞는 자료, 맞지 않는 자료 모두 이렇게 가설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 가설이 강화되는 방향이 있을 거고 약화되는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강화시켰다가 또 약화시켰다, 강화시켰다, 약화시켰다 하면서 베이지안들도 이것을 정량화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이지만 막무가내로 생각하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그지 같은 음모론적인 가설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가설을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업데이트가 되고 현실하고 안 맞으면 이제 자신의 가설을 바꾸는 거죠. 좀 업그레이드하고. 근데 이제 가설이라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설을 만들려면 좋은 가설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의도, 규범, 뭐 좋으냐 나쁘냐, 선이냐 악이냐, 뭐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냐 이런 뭉툭한 가설들 말고 좀 세밀한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세밀한 가설은 어디서 오냐면 지식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앞서 갔던 그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설들을 만들고 검증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중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현상의 경우에는 경계 없는 독서를 한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경계 없는 독서. 자기 전공 분야가 딱히 없는 독서를 했던 분이 엄청 유리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후회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야 많이죠. 후회야 많은데 이게 어떤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에 생각했던 좀 편한 인생이 되려면 제가 20대에 다른 삶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인생이 편하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그 의미는 대체로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아웃풋을 만드냐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의미가 되는 거라서 총 아웃풋만 따지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20대 때 잘 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운명이었다. 20, 30대 그렇게 산 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특별한 자기 분야 없이 책 읽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해서 그냥
뭐 100배 먹고 200배 먹고 이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대청봉 코인 만들어서 젊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골드만삭스의 유턴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의 가설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1년도에 제가 소프트뱅크, 손정의 소프트뱅크가 미국 동부의 금융기업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크립토에서, 암호화폐에서 찾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구체성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손정이 그러면 비트코인 초창기에 깨달았고, 비트코인 초창기에 투자했다가 이제 털어먹힌 것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4천억 원인가? 뭐 하여튼, 손해를 봤어요. 2017년도 불장에서. 그래서 손을 뗐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소프트뱅크가 뭐 실패한 게 한두 개지가 아니니까, 뭐, 암호화폐도 실패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건 2021년도 그 불장에서 봄에 제 레이더에 제가 이제 느낌상 그런 뉘앙스였어요. 소프트뱅크가 미래 먹거리로 암호화폐에 사원을 걸고 있는데 월가의 큰 대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첩보성 뉴스였어요. 제 기억에 몇 주 있다가 이건 제가 찾았는데 미국의 포브스지가 그 첩보성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JP 모건이 클리어링 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거예요. 클리어링 하우스 사업은 뭐냐? 그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 엄청 큰 거고 엄청 좋은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손정희하고 JP모건하고 클리어링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구나. 클리어링 하우스는 무위험이고 위험은 거의 없고 앉아서 돈 버는 건데, 야 머리 좋다. 이 생태계의 먹이사슬 정점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거품이 꺼졌죠. 뭐 중국발 악재, 뭐 일론 머스크의 트윗 뭐 이러면서 거품이 꺼졌고 이 관련한 후속 뉴스는 이제 없었어요. 그게 지금 완전히 뇌피셜입니다. 이 베이지안적인 추론이에요. 자,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골드만삭스는 제가 책에도 여러 많이 할애할 만큼 갈짓자 행보 그 자체예요. JP모건의 다이먼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뭐 2014년도에 이제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을 구별해서 그 모든 영광은 블록체인한테, 모든 그 악담은 비트코인한테 가도록 하게 한 첫 번째 보고서를 쓴 것도 골드만삭스거든요. 2021년도에도 뭐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재밌는 제목인데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영어로 냈어요. 그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썼죠. 그런데 또 CEO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내보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비트코인 창구를 재개하겠다 뭐 트레이딩 창구를 재개했다 이런 뉴스 나왔어요. 근데 포춘지가 어떤 제목의 뉴스를 썼냐면 월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그 행동이 정반대 방향으로 180도 턴했다라는 거예요. 피델리티가 401K를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뉴스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담보대출을 한다 이런 뉴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피델리티는 원래부터 비트코인의 친 비트코인적이었고 물론 401K를 넣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그 의미랑 봤을 때는 SEC ETF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물론 이 뉴스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그 미국 노동부의 고위 관료가 퇴직연금 다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아무튼 저는 그 포춘지의 기사에서 두 개 중에 피델리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보이는 행보가 이 지금 월가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골드만삭스가 OTC 창구를 연다고 했어요. 뭐 OTC 창구를 열겠다. 그러니까 OTC라는 오버 더 카운트인데 장외 거래죠, 일종의. 그러니까 업비트나 코인베이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외 거래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달이 안 돼서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내보냈단 말이죠. 지금 월가의 주류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성이 용납은 잘 안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무슨 기사를 내보냈냐면은 마지못해서 암호화폐를 포용하는 월가 이렇게 내보냈어요. 마지못해서 릴럭턴트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마지못해서 한답니다. 아직 신중한 은행들도 많지만 금융기업들이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사업적으로는 선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업이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OTC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100개를 사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아. 100개를 한꺼번에 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개를 한꺼번에 사면서 가격을 안 올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100개를 팔고 싶어. 그러면 가격을 안 떨어뜨리면서 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내가 살려고 하는 대량 호가를 내는 순간 가격이 오를 거고, 대량 매도를 희망하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는 사람한테도 안 좋고 파는 사람한테도 안 좋죠. 그걸 이제 골드만삭스의 초부유층 고객이라든가 기관들이 거래를 할 때 만약에 장외 거래를 한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그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연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이 OTC 거래에서 이게 매칭을 하는데 시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시점의 차이가 생길 동안 누군가가 담보물을 넣어놔야 돼요. 그죠? 그 부담을 없애고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량의 비트코인 매도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내가 그 매수자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매수자를 찾기 전에 내가 현재 시가에다가 수수료 붙여가지고 수수료만큼 까고 일단 잡아주는 거지. 일단 소유권은 나한테 왔지만 내가 오래 들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그 매수자들한테는 시장 가격으로 픽스된 가격으로 팔면서 나는 수수료 먹는 거죠. 하루나 한 이틀 혹은 3일 꼭 한 명이 매도자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약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매도자가 대량 매도를 하더라도 매수자들 여러 명 갖다 이렇게 찾아내면 최소 이제 하루 최대 뭐 몇 주 안에 정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건. 결국은 OTC 시장이 그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되고 커지면 자연스럽게 클리어링 하우스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으로 따지면 1일물이라든가 우리가 뭐 1일물이라고 하는 게 꼭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닌데 어쨌건 오버나이트 뭐 하룻밤 동안 돈 빌리는데 이자를 내요.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위험은 거의 없고 위험이 없죠.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이랑 위험 외에는 없어요. 담보물이 이미 있으니까 미리 사거나 미리 파는 거니까 실물이 있는 거니까 그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게 투기판처럼 커지면 이런 개미들이 여기에 이제 그 참여해서 그 개미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뭐 본인은 또 거기서 수주만 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대량 물량들을 시장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제 정리해주는 그런 거죠. 이런 클리어링 하우스라든가 장외 시장은 거래소를 위한 거래소예요. 그래서 거래소를 위한 거래소는 이 생태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고점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래소를 위한 거래소가 바로 이런 금융기업들,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금융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위험은 되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즈니스인 반면에 거대 자본이 들어와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정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CEO들은 뭐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뻑하면 비트코인 욕하던 사람들인데 그 조직이 지금 바라는 그런 시장은 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입니다. 정점.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의미가 없거나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네, 재밌죠? 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규모 자본답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래소들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객의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1대1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지 수탁이죠. 전당포죠, 전당포. 근데 금융기업들이 이 거래소의 거래소를 만든다. 그건 어떤 걸 상상하셔야 되냐면 규제가 굉장히 완화돼서 거래소가 반드시 1대1로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낭비거든요, 사실은. 1대1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꼭 그 실물을 보관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소에 맡기지 않겠죠. 진짜 실물로 금괴를 자기가 실물로 갖고 있듯이 빼내겠죠. 빼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자기가 팔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위해서, 투기적인 이유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거래소들이 그거를 다 한꺼번에 청구할 것도 아닌데 다 가질 필요 없단 말이죠.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럼 그 거래소들을 중개하는 거래소가 필요한 거죠. 그게 결국은 클리어링 하우스, 장외시장, 이런 것들을 장악한 그런 월가의 대규모 자본이 되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가가 결국은 노리고 있는 시장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대 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을 위한 시장. 위험은 적고 상대적으로 위험은 적고 그리고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하고 먹이사슬의 정점이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보인 행보는 피델리티랑 비슷하다. 실시로. 근데 미국의 행정관료나 행정부가 혹은 의회가 시비 안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 발 더 나간 거죠.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나갔다. 이거죠.
피델리티는 지금 401k 노동부 고위 관료가 브레이크 걸은 거죠. 우려를 나타냈어요. 저런 거는 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단지 발언이 아닌 거죠. 이제 핑퐁 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하다 보면 잘못되면 이제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처럼 없었던 일로 돼버리는 겁니다. 국가는 막강해요.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몇몇의 고위 관료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 몇몇의 고위 관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참 깝깝한 겁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사업도 되게 베이지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은행들이 지금 이제 본인들을 참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투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혼, 우리가 얘기하는 캐서린 혼이 공식적인 그런 포럼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규제가 투명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터넷도 그랬다는 거죠. 그냥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가면서 개미들 중에 비관적인 개미들은 계속 속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만 보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치를 보세요. 지금 이런 추세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 사야 돼, 팔아야 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제 칼럼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최고위층 경영자들이 오리너구리와 같이 기존의 범죄에 넣을 수 없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곤 했지만 금융기업을 100년 이상 살아남게 해주었던 생존의 DNA 덕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 거대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해타산의 길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환경에 적응해야 할 미약한 개인으로서야 더 이상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나 알량한 옛날 학교 시절의 지식을 앞세워 엄연히 존재하는 새로운 기회를 부정할 여유가 있을 리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칼럼을 마지막에 의문문으로 끝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그 월가 애들도 그 공룡들도 지금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을 노리고 지금 한 발 한 발 밟아 나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그거 뭐 내재 가치 없고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지금. 네?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가족들 보고 먹을 가족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거의 포기해야 되지 않나. 다음번의 상승 이후에 그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제 경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깨달은 자로서 주변에 계속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뭐를 하든지 저처럼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하든지 하시면서 주변에 계속 알리셔야 되겠죠. 야, 지금 월가도 지금 방향 잡고 지금 행정부 관료들하고 지금 핑퐁 하면서 지금 가는 거야. 방향 잡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비트코인 안 좋아해. 이해도 못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좋아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시장이 있잖아. 시장이 그리고 매우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그지? 그럼 먹어야 되지.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부도덕해 보이는 이런 엘리트들의 위선적인 어떤 행동이지만 이들이 이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장 전체에 엄청나게 안정감을 준단 말이죠. 생태계에 엄청나게 기여해요, 이것이. 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웅달 책방만 보고 그렇죠. 야 이거 고점 신호다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하지만 구글 트렌드는 그 웅달 책방만 조사하는 게 아니죠. 맞아. 이건 너무 작죠, 표본이. 네,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죠. 근데 구글 트렌드는 그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그 전역의 그 트래픽을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확실한 인간 지표가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 한 몇 주간에 몇 달간에 이 가격이 급등한 것도 네. 개인들은 관심이 적었으니까. 개인들 관심은 여전히 극도로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에 이제 인간 지표로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유튜브의 조회수예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의 조회수를 한 3년 전,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죠. 때에 올라왔던 영상들과 지금 영상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영상들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전히 소매 투자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 ETF 채택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지금 가격 상승이 주도되고 있다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고래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계속 사시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을 한 몇 개 그래도 갖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5개 이하로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 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 구글 트렌드 검색률이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검색을 안 해서? 근데 나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안 산다. 똑똑해져가지고 비싼 가격은 안 살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 트렌드
그 검색어도 안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그거는 너무 성급한 걱정이시고요. 네. 네. 네, 물론 그렇게 똑똑한 분들 계세요. 어. 계시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지 음. 않은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아. 결국은 불장이 오면은 네. 이제 수많은 분들이 불나방을 자처하실 겁니다. 아.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엄청난 수익을 보면서 넘기는. 그렇죠. 거예요. 물량을 떠넘기겠죠.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글 트렌드 보니 그 그래프 이렇게 보니까 그 비트코인 ETF 그 현물 네. ETF 승인된 때는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때만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 잠깐 올랐었어요. 올라가고. 네. 그 이후로 다시 빠졌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진짜 막 비트코인 가격 막 8천만 원 갈 때는 엄청 높이 있었는 건가요? 그때는 뭐 내 꼭지점까지 갔죠. 더 높은 거예요, 현물 ETF보다. 압도적으로 몇 배 더 높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끝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시장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여야 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미리 이제 쌀 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취득을 했다가 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소문만 듣고 네. 달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뒤늦게 떠넘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전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훨씬 전부터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시게 되신 거예요?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면은 사실 확신을 안 가지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 지금 뭐 가격이 왜 오르냐? 뭐 제가 지금 온갖 무슨 뭐 반감기라든지 뭐 슈퍼사이클이라든지 기관이 어떻고 무슨 구글 트렌드가 어쩌고 뭐 입이 아프게 떠들었지만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쉬워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이에요. 네. 공급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230만 개가 조금 안 되는데요. 지난주에만 거의 5만 개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기관들이 5만 개 매수했다 그랬죠. 네. 거래소에서 5만 개 빠졌어요. 네. 뭘 의미할까요? 지갑으로? 네, 그냥 그냥 거래소에 있는 애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암호화폐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거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요는 어떤가요?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무슨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네 어쩌네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그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리면은 뭐 오르냐 내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망한다, 안 망한다. 그게 논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논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맞아요. 더 오르냐 덜 오르냐 뭐 안 오르냐 이제 조정 오느냐 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이미 비트코인의 인지도가 많이 올랐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고 그걸 넘어서 결정적으로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요. 반면 공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네.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뭐 어려운 수학이에요? 산수도 아니에요. 네. 철학이 아니고 뭐 인문학도 아니에요. 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어.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망한다 아니다, 뭐 사기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벗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작가님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럼요.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요즘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들은 관심이 없고 또 개인들은 또 있는 거를 파시는 분들이 많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그걸 매수하고 있고 이런데 미국에서 이런 캠페인까지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레리에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말자. Don't sell your Bitcoin to BlackRock. Don't sell your Bitcoin to Larry.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레리는 이제 블랙록의 수장이 레리 핑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이게 정말 완전 쓸어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니에요. 블랙록이 사고 있는 물량은 블랙록이 사는 게 아니에요. ETF잖아요. 그렇죠. ETF면 그 ETF 누가 사요? 그렇죠. 네, 일반 기관이나 아니면은 소매 투자자나 아니면은 패밀리 오피스나 기업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ETF의 실질적인 주인인 거지. 블랙록은 그냥 그 대행자일 뿐이죠. 물론 블랙록도 자신들의 펀드를 이용해서 뭐 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실제로 피델리티도 이미
자신들의 캐나다 펀드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도 이미 자사를 위한 펀드에 매입을 하고 있겠지만 그 자사의 펀드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아니잖아요. 네. 그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주인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는 어디까지나 대행자일 뿐이고 예,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 깨달은 뭐 기관이나 그쵸? 개인 투자자들. 네.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동안은 현물 ETF가 아니었으면 투자를 못했을 아. 그런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뉴스를 보니까 금 ETF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맞나요? 이거는 명확하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가장 그 자금 유입이 많은 ETF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한 26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S&P 500의 ETF에 들어온 자금이 20억 달러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S&P 500보다도 자금 유입이 더 컸다는 거예요. 반면에 올해 들어서 금 ETF들은 거의 모든 금 ETF에서 금 관련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지금 S&P 500을 뛰어넘는 속도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반면 금 ETF는 금과 관련된 모든 ETF들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진짜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진짜 말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포트폴리오 배분상 비트코인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 간의 가격 변동에 상관성이 없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면은 리스크는 줄어들고 변동성은 줄어들고 왜냐면 그 가격 상관성이 적은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반면 가격이 오를 때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성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그 역사적으로 지금 금을 지극히 압도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네.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34,000%고요. 금의 수익률은 47%입니다. 그래요? 네.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도 안 되는. 예. 그렇다면은 금의 일부를 또는 뭐 채권이나 주식의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자산과의 상관성도 없고 수익률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배분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만약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배분한다면 성격이 가장 비슷한 금이 가장 희생양이 되겠죠. 네. 그 피델리티가 캐나다에서 네. 금융상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올인원 펀드. 올인원 펀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수적, 뭐 중립적, 네. 공격적인가요? 뭐 이렇게 네. 나눠가지고 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수적 펀드에서도 비트코인이 1% 배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펀드에서는 2.5%, 그래요? 그 다음에 공격적 펀드에서는 3.3%가 배분이 됐습니다. 야. 근데 그 정도만 넣더라도 압도적으로 성적이 뛰어나요. 실제로 이거는 자료로서 입증이 된 건데 비트코인 10%에 현금 90%를 섞었을 때 지난 10년간 이게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6대4 포트폴리오, 네. 주식 6에 채권 채권 4를 섞은 포트폴리오와 변동성은 똑같아요. 근데 수익률은 3배. 진짜요? 네. 변동성을 네. 갖고 수익률은 3배.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현금 90%에 비트코인 겨우 10%만 네. 섞어도 전통 포트폴리오를 3배 압도합니다. 네. 그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도 굉장히 잘하는 곳이죠. 그럼요. 네, 믿을만한 곳이고. 네, 운용 자산이 거의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야. 국민연금보다 큽니다. 몇백 배. 그래요? 네. 대한민국 국민연금보다 한 4-5배 큰 곳입니다. 그런 공룡 같은 곳이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반영하는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에. 네.
야, 그렇구나. 야, 이런 거를 알면은 진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참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진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진짜 꼭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그 독립 리서치 회사인 TS 롬바르드에 따르면요. 네. 요게 이제 이분이 지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건 이제 약간 거시경제적인 측면인데, 시장이 간과하는 진짜 위험은 미국 경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슈퍼사이클의 한 그 요소로 네. 금리 인하를 좀 꼽긴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네. 인하되지 않고 뭐 횡보한다거나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조금 사이클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까.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금리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반감기 끝나고 반감기 이후에만 30배가 올랐어요. 진짜요? 네. 물론 이번엔 몸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네. 반감기 이후에만 금리가 계속 오르는 환경 내에서도 30배가 올랐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충격, 반감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유동성은 이제 왼손처럼 거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미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도 엄청난 불장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장 위험한 리스크 중 하나가 경기 침체였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좋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연착륙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연착륙의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급격한 경기 쇼크가 오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경기가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결국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의 가장 핵심은 레버리징과 디레버리징입니다. 예,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레버리지를 줄여나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작년에 거의 3배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이제부터 그 레버리지로 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안 쌓아 나가더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미 디레버리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그 비트코인에게 큰 충격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게 그동안 큰 충격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거의 1년 만에 이동하면서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금리가 뭐 1% 2%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그 타격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해지로. 네,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게 엄청난 리스크가 된다라고 함부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야, 그 비트코인은 진짜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해석하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가장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자산이다. 네, 왜냐면 경기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상품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과는 다르게 기술적 채택이 일어나면서 지금 막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ETF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인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얻어가고 있는 단계고, 네, 그래요? 뭐 아직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다면은 결국 가격은 오르기 어렵거든요. 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잠재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실현되지 않은 단계. 이 단계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의 잠재력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딱 그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매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립적 포지션으로서 또 매력적인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비트코인 매수 시기를 올해 한 3분기 정도, 그래서 가을 정도, 9월, 10월 이 정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매력을 얻게 되고 많이 깨달아 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또 최근처럼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 방에 그냥 지금 다 사버릴까? 네. 1비트코인은 무조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실제로 저희 그 모임 1비트 모으기 운동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매수 시기는 올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도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시기였는데요. 왜냐면 네. 그거는 그 이후로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아, 예,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 투입 가능한 자산을 다 투입하면은 만약 본인이 투입한 시점 이후로 바로 조정이 온다면 그렇죠. 네, 심각한 그 정신적 고통을 겪겠죠. 네, 그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빠르게 한 방에 다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지는 마시고 빨라도 한 2달 정도, 그다음에 느리면 3달에서 4달 정도. 반감기까지. 네, 좀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 공부를 하면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자기가 절대적 확신이 있다면 오늘 다 투입해도 되죠. 하지만 절대적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아마 절대적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너무 한 번에 다 투입 가능한 자산을 다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몰빵을 했더라도 네. 그 내년 이렇게 지나면 7,200원은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거의 있겠죠. 확실한 거죠. 네. 100%는 아니겠지만. 네. 네. 저희 함께 일하고 있는 남덕현 이사님께서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읽고 나서 6,080만 원에 오, 지르셨더라고요. 네. BTC. 좋은 타이밍에 지르셨네요. 근데 1,000만 원 올라가지고 굉장히 네. 좋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근데 남덕현 이사님은 부동산 투자를 그동안 해오셔서 네네. 6천만 원은 되게 작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 네.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나 그다음에 투자 경력,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정도, 이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네. 네,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데 이제 저는 가장 보편적인, 그다음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네. 이제 의견을 그렇죠. 전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4월 한 20일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한 뭐 1, 20%, 30%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네.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반감기 이후에도 30% 이상 조정이 6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에도 20% 이상 조정이 마찬가지로 6번 있었습니다. 와. 예, 그 얘기는 뭐 20, 30% 조정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는 좀 그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한 5번 이상 반감기 이후에도 올 수 있다. 근데 뭐 20% 조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다시 뭐 5천만 원대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코 낮은 폭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몰빵하지 말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무리 좀 서두르다 해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 3개월. 그렇죠. 그 정도는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긴박하게 올라가서 실시간으로 제가 막 블랙록 웹사이트 가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나와요. 그레이스케일 가보면 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추적해보고 계산을 때려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에 팔았네. 그리고 온체인에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하잖아요.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맞나? 지갑 주소까지 다 공개돼 있습니다.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금은 실제로 우리 종이가 이 금이라고 들고는 있는데 진짜로 금이 거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적도 안 되고 뻥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너무나 투명하다. 블랙록이 이건 뭐 비트코인은 어디 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자산이다. 블랙록이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블랙록의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 이게 지갑 주소가 딱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뻥 아니네. 그대로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우리 머릿속으로 암호화폐 그 복구 구절 지갑 복구 구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복구가 가능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다. 확신이 쓰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거기에 공감대를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슈아님, 이런 매수세가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더 커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의 매수세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매수세가 있겠는데 ETF만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ETF 일시적인 잠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블랙록과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미리 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좀 사는 게 아닐까? 그런데 아,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흥분할 준비하시고 미국의 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전체 미국의 부의 62%를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베이비 부모들이 부자들 그것도 그 부자들이 뭐 비트코인을 산다면 살 수 있을 테니까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어차피 돈 많은데 굳이 내가 비트코인 해야 돼? 뭐 너네들이 해. 하려면 하고 한 방 노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본인들은 굳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벌써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식 이렇게 매수 매도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와서 내가 쓰는 거래소는 수수료가 좀 싼데? 그럼 바꿀까요? 안 바꿔요. 귀찮아서. 그냥 하던 거 하죠. 뭐 1, 2%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하겠냐 이거죠.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비트코인 샀다가 이거 뭐 거래소 해킹 당해서 날라갔다. 또 그 위험은 지갑에 넣으면 된다는데 지갑이 뭐야? 지갑 잃어버리면 복구 구절 잃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이 예전 같으면 안 했는데 블랙록의 ETF 승인이 되면서 영업이 시작돼야 됩니다.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블랙록의 영업 사원들이 있겠죠. 굳이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재정 상담가들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이 회장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그 부자 베이비 부모 회장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베이비 부모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상담가들이 웅달림보다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가갖고 회장님한테 회장님 비트코인이 그거 좋다는데 그게 뭔데? 잘 모르겠는데요. 뭐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는 회장님들은 확실한 거 아니면 절대 투자를 안 하니까. 교육을 단단히 받아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교육이란 게 비투시와 영상 한두 개 봐갖고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봐야지 감이 잡힐 텐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대략 이 아크인베스트나 블랙록에서 얘기하는 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돼야지 재정 상담가들의 유의미한 실적이 보여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이런 유입량은 대기하고 있던 미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지. 이 재정 상담가들이 가서 회장님 만나서 미팅하고 막 침튀기 가면서 이 차트 보여주면서 막 프레젠테이션 회장님 이 비트코인이 미래입니다. 블랙록이 영상 딱 띄우면서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막 말하는 거. 이야 이게 아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승인이 1월 달에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 상담가들의 한 70% 정도가 올해 안에는 승인 안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아예 안 된 거죠. 이 승인될 거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월 달도 아니고 올 말까지 승인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0%가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정상담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그 자금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승인이 됐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면 4월 달에서 7월 달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금, 베이비 부모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연금 투자를 합니다.
연금 계좌가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그 상품을 고를 때 뮤추얼 펀드도 있고 또 여러 그 연금 펀드 중에서도 좀 안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지수를 골라요. S&P 500 이런 걸 골라놓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좀 공격적인 사람들, 아우 내가 아직 많이 못 모아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전 같으면 해외 주식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보험 에이전트도 비트코인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일면서 국부펀드라든지 또 미국에서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회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이 대차대조표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언제 제로가 될지 모르는 상품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6만 9천 찍고 갑자기 2만 뭐 15,000달러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5만 달러 왔습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냐면 15,000달러로 기록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제일 낮았던 가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암호화폐가.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가 주도를 해서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로비를 해서. 그 바꾼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달 전에 바꿨어요. 그러면 이 주식회사들, 벌써 나스닥, S&P 500에 상장된 회사들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왕이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혜택을 받으니까.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부터 가능한데 그 어카운팅 룰이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승장의 이 틀이 갖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잠깐 뭐 블랙록이 뭐 좀 데려온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러면 좀 흥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흥분 좀 되시잖아요. 이런 말 들으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다가도 이렇게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슈아님 미국에서는 그 레리에게 BTC를 팔지 말자. 비트코인 투 레리 이러면서 무슨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팔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 개인들은 지금은 팔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온체인으로 다 보여지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이 그룹을 나눠봤어요. 비트코인은 한 개 미만 있는 그룹, 그러니까 개미들이죠. 그리고 한 개에서 10개. 이 사람들은 약간 부자들, 약간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10개에서 100개. 이 사람들은 좀 부자들, 좀 큰 부자들.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이라면 이제 뭐 고래, 기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한 달을 보니까 이 기관들 쪽으로는 6만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갔습니다. 기관들끼리 서로 사고 판 거는 계산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고 자기네들이 샀으니까 그 안에서 돈 거는 계산이 안 되고 다른 그룹에서 넣어온 것만 개미들, 약간 부자들, 조금 부자들이 갖다 바친 게 한 6만 개 정도입니다. 약간 부자들은 초기에는 많이 팔다가 수익 실현하면서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이거 블랙블랙 친구들이 이거 좀 조식적으로 실적을 보여주니까 이 친구들도 좀 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개미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더 팔고 있다. 이걸 이제 합산을 해보면 개미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유출이 아니니까 자기네들끼리 사고 판 거니까. 그런데 이 바깥 그룹, 이 고래, 블랙록한테 판 게 하루에 그 정도 규모다 이거죠. 기관들한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1,000단위입니다. 몇천 단.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야 우리들이 내 비트코인 팔면 이거 그냥 레리 핑크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정신 차리자. 이거 꼭 붙들고 있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런데 공감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글 트렌드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비트코인이 이제 괜찮나 보네. 이제는 좀 안정 자산인가 보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알기는 하는데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서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단 말이죠. 구글 검색해서 살까? 시세가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불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고 지금의 움직임은 아직 멀었다. 온체인 지표에서 말해주고 있고 여러 트렌드.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려도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예전 상승장 2021년 막 뜨거웠을 때는 전혀 연락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막 이제 연락이 와요.
한 10분 얘기하다가 아 근데 사실 야 그 비트코인 말이야.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도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럴 때는 좀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그런 전화가 안 오고 있다. 어디 비트코인 얘기하기도 좀 아직은 조금 시선이 뭐 한탕 노리는 사람 아직도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개미들이 달려드는 그러한 불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가 아니다. 레리한테 코인을 갖다 바치지 말아야 한다. 아, 그런데 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그런 매수세를 보면 진짜 가슴이 떨려서 잠도 못 잘 지경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거를 팔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직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미들은 언제 들어오냐면 비트코인이 전고 뚫고 나면 아,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지금 사도 돼? 하고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공부를 좀 하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자산이구나.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갑자기 비트코인 하고 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며칠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에이 속았네 하고 또 팔아버리거든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슈아님께서 강의 네. 런칭하시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코인 교실이라고 스터디 그룹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그룹으로 좀 깊이 있게 시장의 뉴스 말고 조금 더 비트코인의 이 구성이라든가 어떤 원리 그리고 전반적인 사이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파악하기도 하고 개별 코인도 공부를 하고 또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에도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고 이번 시즌의 테마는 뭘까? 그렇다면 어떠한 비중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 전략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질문도 받고 구체적으로 제가 보충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가끔씩 하면 몇천 명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혜롭고 확신 있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되기 위해서 좀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준비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따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지만 저 말고도 또 좋은 그런 서적도 있고 또 다른 자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그런 걸 찾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특히 그냥 재미삼아 투자하는 거 말고 유의미한 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할 거면 꼭 준비를 하고 나서 확신이 서는 만큼만 투자를 해야지 이 결과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도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큰 그림을 보고 있다면 거기서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게 저도 주변에서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저한테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고 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6천만 원대 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15% 정도 떨어져가지고 손절해 버리더라고요. 한 달도 못 갖고 있더라고요. 아유, 어떡하나. 지금 이제 7천으로 이렇게 불과 또 한 2, 3주 있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타이밍에 파셨네, 그럼. 아, 지킬 수가 없,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 코인 투자에서 나 이렇게 벌었어 하고 이제 어떤 좀 가까운 분들에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아유, 저 사람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보다도 더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홀딩을 해서 수익을 보셨다면 그건 결코 운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비록 뭐 몇 배 수익은 못 났더라도 다른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투자하지 말고 지금 그냥 샀었으면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면 그만큼의 쌓아왔던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대응을 할 수 없고 똑같은 수익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